이 순간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온기가 당신의 시간을 따스하게 채우도록 허락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제 혼수가 초라하다며 친정에 가서 50억을 더 받아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웃으며 서울 최고 재벌인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박서방네 모든 투자를 중단해주세요. 시아버지로부터 파산 직전이라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나의 결혼식,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해야 할 하루였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올렸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 제작하고 잘게 부서진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밝힌 맞춤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품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버지, 서울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남자는 눈가가 붉어진 채 조심스럽게 내 손을 박주원 씨의 손에 쥐어주셨다. 그리고 내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셨다. 서월아, 아빠는 언제나 내 든든한 배경이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주원 씨와 나의 사랑이 한 점의 불순물도 없이 순수하며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박주원 씨의 집안 SJ건설은 서울에서도 나름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될 최미숙 여사가 다소 속물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원 씨는 거듭 장담했다. 자기 엄마는 말이 좀 거칠 뿐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고. 나는 주원 씨를 위해 그리고 우리 윤 씨 가문이 권세를 내세워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서울 최고 재벌 YT그룹 윤태준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학자 집안의 딸로서 박씨 가문에 시집가기로 한 것이다. 혼수 역시 평범한 가정의 수준에 맞춰 준비했다. 7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80 한 대, 강남의 60평대 고급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단으로 현금 3억 원. 내가 보기엔 이만하면 더할 나위 없이 체면이 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탐욕을 과소평가했고 소위 명문가라는 사람들의 저급함을 너무 얕봤다. 예식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로맨틱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나를 바라보는 주원 씨의 눈에서는 사랑이 흘러넘칠 것만 같았다. 나는 이 행복에 흠뻑 취해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화려한 화장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시어머니가 단아한 기품이 넘치지만 사치스럽기보다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우리 엄마로부터 예단함을 건네받은 후 그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가고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폭풍은 피로연이 끝나고 양가 직계 가족들만 모인 휴게실에서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문이 닫히고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는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내 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일부러 꾸며낸 듯한 다정한 말투였다. 사부인,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니 드릴 말씀이 좀 있네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부인, 말씀하세요. 최미숙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마치 무심한 듯 손목에 비취 팔찌를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몇 톤 높였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따님을 시집 보내시면서 준비한 혼수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 윤태준 회장님의 미간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살짝 찌푸려졌다. 주원 씨의 얼굴색이 변하며 급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월 씨 혼수 충분히 훌륭합니다. 훌륭해? 최미숙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박주원, 내 눈엔 이애미가 보이지도 않는 게냐? 낡아빠진 아파트 한 채, 보급형 세단 한 대, 그리고 현금 몇 푼. 이게 훌륭하다고? 우리 박씨 가문이 며느리를 드리는데 어느 협력사 사장님 댁에서 이보다 못한 예단을 보냈더냐? 이따위 것들을 받았다고 소문나면 나 최미숙 체면이 뭐가 되고 우리 박씨 가문 체면은 뭐가 되겠어?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눈앞에서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상견례 자리에서 서월 양은 교양이 있고 허영심이 없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미래의 시어머니가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인가? 엄마의 얼굴도 굳어졌지만 교양을 잃지 않으셨다. 사부인, 혼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건 두 아이의 감정이지요. 마음? 최미숙 여사는 가차없이 엄마의 말을 끊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이 날아왔다. 제가 보기엔 딸을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더 내놓을 돈이 없으시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깟 선비 집안,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은 그냥 가난뱅이들이란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우리 박씨 가문에 시집 온 건 윤서월 네가 몇 대에 걸쳐 쌓은 복이다. 복에 겨운 소리하지 마라.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주원 씨가 분노로 얼굴이 하얘져 따지려 했지만 그의 고모 두 명이 그를 붙잡고 속삭였다. 오늘 좋은 날인데 엄마 화나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주먹을 꽉 쥐셨다. 평생 사업을 하며 신용과 체면을 중시해온 분이었기에 그 순간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계셨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최미숙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잘 관리된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내 코끝을 찌를 듯이 가리켰다. 윤서월, 똑똑히 들어. 우리 박씨 가문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 해.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고 내 것은 전부 우리 것이야. 내 그 초라한 혼수로는 내 동서들 명품 가방 몇 개 사주기도 부족해. 내가 앞으로 사모님들 모임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란 말이냐? 탐욕과 속물근성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주원 씨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가졌던 마지막 존중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소위 규칙이라는 것이 며느리와 그 가족을 마음대로 모욕하는 것이었고 체면이란 돈으로 쌓아 올린 허영심이었던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차가운 기운을 담아 물었다. 그럼 어머님 뜻은 어떻게 해야 초라하지 않은 건가요? 최미숙 여사는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그녀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간단해. 지금 당장 내 부모님께 전화해서 혼수 50억을 더 내놓으라고 해. 현금이든 자산이든 상관없어. 오늘 안에 입금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계속할 필요 없어. 너 같은 가난뱅이는 우리 박씨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50억. 휴게실 안에서 모두가 숨을 들이켰다. 박씨 집안 친척들조차 최미숙 여사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시선을 피하며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주원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고모들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50억이라니 차라리 강도질을 하세요. 입 닥쳐. 내가 다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너를 위해서 우리 박씨 가문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최미숙 여사는 시장 안악처럼 악을 썼다. 나는 웃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다. 분노, 서러움, 불신. 이 모든 감정이 이 순간 극도의 조롱과 냉소로 변했다. 나는 주원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갈등이 가득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두려워했고 진정으로 그녀와 선을 긋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실망감을 더 크게 느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원가정이 한 사람에게 남기는 낙인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너무 얕봤던 것이다. 나는 진주가 밝힌 클러치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다. 천연 자개로 만들어져 조명 아래 은은한 빛을 내는 최신형 맞춤 제작 스마트폰이었다. 이 휴게실의 혼탁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최미숙 여사는 내가 마침내 굴복하여 그 가난뱅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려는 줄 알고 얼굴에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띄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빨리 스피커폰으로 켜. 내가 직접 들어야겠어. 아버지가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나는 안심하시라는 눈빛을 보내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제게 맡기세요. 그리고 모두의 기대, 걱정, 혹은 경멸이 담긴 시선 속에서
나는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또. 전화는 2번 울리고 금세 연결되었다. 묵직하고 위험 있으면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다정함이 묻어나는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여보세요, 우리 딸. 예식은 끝났니? 아빠가 이제 막 축하해주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어때? 박서방이 우리 딸 괴롭히진 않고? 이 목소리는 최미숙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주원 씨를 붙잡고 있던 두 고모를 포함한 박 씨 집안 친척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목소리는 너무나도 유명했다. 서울 경제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목소리. 서울 최고 재벌 YT그룹의 윤태준 회장.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아버지 윤태준 회장님. 텔레비전이나 경제잡지 표지에서 늘 보던 바로 그 거물이었다. 그런데 윤 회장님의 따님은 줄곧 해외에서 유학하며 언론에 한 번도 노출된 적 없는 신비로운 인물 아니었던가? 어떻게 눈앞에서 가난뱅이라고 조롱받던 이 윤서월일 수가 있단 말인가? 주원 씨도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극도의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모두의 표정을 무시하고 휴대폰에 대고 애교 섞인 듯 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예식은 잘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문제가 생겨서 아빠가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의 윤태준 회장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냐, 우리 딸, 말해봐.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아빠가 막아줄 테니. 나는 고개를 들어 이미 얼굴이 하얘지고 입술을 떨고 있는 최미숙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그리며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제 새로운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께서 아빠가 준비해 주신 혼수가 너무 초라해서 박씨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친정에 가서 50억을 더 받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고 오늘 결혼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미숙 여사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러니 아빠, 지금 바로 그룹 재무팀과 투자팀에 연락해서 우리 사돈댁인 SJ건설에 대한 모든 투자와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주세요. 윤 씨 집안에 초라한 혼수가 없으면 그분들 가문의 체면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고 싶네요. 내 말은 평지의 날벼락처럼 작은 휴게실을 뒤흔들었다. 뭐라고? 최미숙 여사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누가 목을 조른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2초간 침묵하시더니 이내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결단력을 담아 말씀하셨다. 스피커폰을 통해 그 차가운 목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후려쳤다. 알겠다. 바로 처리하지. 감히나 윤태준의 딸을 건드린 자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서월아, 기다리고 있거라. 전화가 끊기고 수화기에서는 뚜뚜 하는 단조로운 소리만 남았다. 휴게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최미숙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했다. 마치 파리를 삼킨 듯 혹은 세상의 종말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신분의 반전과 갑작스러운 타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음과 거의 동시에 최미숙 여사의 핸드백에 있던 휴대폰이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벨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는 그녀에게 극도의 불길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사람들 앞에서 피하는 것조차 잊은 채였다. 다음 순간 거의 이성을 잃고 절망에 빠진 남자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옆에 서 있던 우리에게도 똑똑히 들렸다.
최미숙, 이 멍청한 여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금 YT그룹에서 전화와서 모든 협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자금 흐름을 전부 동결시켰어. 우리 프로젝트 전부 멈췄다고. 은행에서도 빚 독촉이 시작됐어. 회사가 파산하게 생겼다고. 끝났어. 다 끝났다고. 도대체 누굴 건드린 거야? 숑구. 최미숙 여사는 머릿속에서 거대한 천둥이 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휴대폰도 툭 소리를 내며 비싼 카펫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고 두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귀신이라도 본 듯 극도의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고 오만불손하던 박씨 가문의 사모님은 이제 척추가 뽑힌 길 잃은 개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 부드럽지만 얼음 송곳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 이제 제 혼수가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화가 끊긴 후의 신호음은 마치 마지막 조종, 켜점, 죽음 같은 휴게실에 울려 퍼졌다. 최미숙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값비싼 한복 치맛자락이 구겨져 엉망이 되었다. 조금 전까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던 머리도 몇 가닥 풀려 창백하고 경련하는 얼굴과 어우러져 마치 물에 빠졌다 막 건져 올린 개구리 같았다. 조금 전까지 빈정거림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은 이제 거대한 공허함과 믿을 수 없는 공포만이 남아 마치 내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라도 되는 듯 나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파산이라니. 다 끝났다고. 그녀는 입술을 떨며 전화기 속 절망적인 외침을 무의식적으로 되뇌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휴게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박씨 집안의 친척들, 고모들과 두 명의 이모, 얼굴 표정은 마치 물감통을 엎지른 듯 다채로웠다. 충격, 공포, 불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이 자리를 즉시 벗어나고 싶은 극도의 당혹감으로 변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최미숙 여사와 표정 없이 차가운 눈빛에나 그리고 곁에서 얼굴은 굳었지만 허리는 꼿꼿이 편 우리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암암리의 최미숙 여사의 편을 들던 그들은 이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거나 자신은 최미숙과 아무 상관없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주원 씨가 마침내 극도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는 여전히 멍한 상태인 고모들을 뿌리치고 한달음에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최미숙 여사는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전혀 힘을 주지 못했다. 주원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신분을 속였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상처.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눈앞의 혼란과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불안과 고통이었다. 서월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알아채기 힘든 떨림이 묻어났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로 윤태준 회장님, 그 윤태준 회장님이 맞아요? 나는 그의 눈에 담긴 고통과 갈등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살짝 아려왔다. 신분을 숨기자고 처음 제안한 것은 그였다. 그는 우리의 감정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어머니가 내 집안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받아들여 주길 바랐다. 나 역시 순수한 감정을 갈망했기에 동의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뺨을 소리나게 후려쳤다. 나는 그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그저 평온한 시선으로 좌중을 훑어본 뒤 다시 최미숙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무심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박 사모님, 이제는 제대로 대화가 가능할까요? 박 사모님이라는 서먹하고 차가운 호칭은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최미숙 여사는 그 말에
온몸을 떨며 정신이 조금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주원 씨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기세였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부서질 듯했다. 주원아, 주원아, 어서 서월이한테, 아니 윤아가씨한테 빌어? 윤아가씨한테 빌어서 그 아버지께 손을 거둬달라고 해. 협력을 중단하면 안 돼. 회사는 무너질 거고 우리 집은 망할 거야. 어서. 그녀는 말하면서 무릎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내게 기어와 애원하려는 것 같았다. 주원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어머니의 비굴한 모습에 대한 마음의 아픔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치욕감이 뒤섞였다. 그는 최미숙 여사를 꽉 붙잡고 낮게 소리쳤다.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꼴? 지금 꼴이 문제야? 최미숙 여사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더 늦으면 정말 끝장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윤아가씨, 아니, 서월아, 착한 우리 며느리,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윤 회장님께 제발 부탁 좀 해줘. 그녀는 정말로 주원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내게 무릎을 꿇으려 했다. 상황은 극도로 추해졌다. 그만. 낮고 위험 있는 노성이 마치 천둥처럼 문 앞에서 터져 나왔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휴게실 문은 어느새 열려 있었고 나의 아버지 윤태준 회장님께서 서 계셨다. 여전히 결혼식 때 입었던 맞춤 정장 차림이셨지만 지금 그의 몸에서는 오랜 기간 정상에 군림한 자의 강력한 기운이 거침없이 뿜어져 나왔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그 자체로 위압적이었다. 그가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먼저 내게 닿아 내가 무사한지 확인한 후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이내 바닥에 쓰러진 최미숙 여사와 공포에 질린 박씨 집안 사람들을 차갑게 훑었다. 아빠.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곁에 섰다. 아버지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무언의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는 잿빛 얼굴의 박주원 씨와 그 품에 안겨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그의 어머니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 딸 결혼식 날 공공연히 내 딸과 그 부모를 모욕하고 터무니없는 거액의 돈을 요구해? 최미숙 여사, 당신들 박씨 가문 참으로 대단한 위세고 대단한 배포로군. 마지막 말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박씨 집안 사람들을 짓눌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주원 씨의 큰 고모가 용기를 내어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미숙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말이 헛나온 겁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회장님께서 너그러이. 오해? 아버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내 앞에서, 내 아내의 코앞에서 가난뱅이라고 욕하고 내 딸에게 50억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도 오해인가? 그럼 내 딸 윤서월이 당신들에게 쫓겨나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오해가 아니게 되는 건가? 큰고모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하얘진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때 급하고 어지러운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왔다. 주원 씨의 아버지 박상진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정장 재킷 단추도 잘못 채워져 있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쓰러진 아내와 잿빛 얼굴의 윤태준 회장, 그리고 겁에 질린 가족들을 보고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져 거의 쓰러질 뻔했다. 윤 회장님? 박상진 사장은 거의 아버지 앞에 달려들듯 다가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윤 회장님. 천번만번 저희 박씨 가문의 잘못입니다. 제가 집안을 잘못 다스려 이 어리석은 아내가 윤아가씨와 회장님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제발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저희 SJ건설을 살려주십시오. 그건 제 목숨일 뿐만 아니라
수백 명 직원의 밥줄이기도 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상장에서도 나름 명망있던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려 했다. 아버지는 차갑게 몸을 피하며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 그런 연극은 필요 없소. 사업상의 일은 계약과 규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일에 관해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의 등장에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최미숙 여사를 얼음송곳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당신들 박씨 가문이 먼저 내 딸 윤서월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오. 박상진 사장은 온몸을 떨며 맹렬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는 최미숙 여사를 보았다. 모든 공포와 분노가 그 순간 폭발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손을 번쩍 들었다. 짝!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이 최미숙 여사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이 멍청한 여자, 재앙 덩어리.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기어이 우리 집안을 전부 망하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박상진 사장은 눈이 뒤집혀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흔들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최미숙 여사는 그 따기에 완전히 넋이 나갔다. 뺨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떠올랐다. 그녀는 뺨을 감싸주고 자신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차가운 우리와 주변에 냉담하거나 경멸적인 시선을 보고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만하세요. 이번에 제재한 것은 주원 씨였다. 그는 어머니 앞에 막아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의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때리고 욕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다. 윤 회장님, 오늘 일은 저희 어머니의 잘못이 맞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서월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박씨 가문은 모든 결과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고통과 미안함, 그리고 내 마음을 죄어오는 서먹함이 있었다. 서월 씨 미안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가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피곤에 절은 얼굴을 보며 마음속이 복잡했다. 이 소동에서 상처받은 것이 어찌 나쁜 일이야. 그는 중간에 끼어 마찬가지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내가 신분을 숨긴 것은 감정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충격과 오해를 낳았다. 주원 씨,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메말랐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이 순간에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내가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왜 더 단호하게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고 따져야 할까? 어느 쪽도 적절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감정을 알아채시고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그리고 보호자의 자세로 박씨 집안 사람들, 특히 박상진 사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셨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까지 하겠소. 이후의 일은 내 변호사가 당신들과 이야기할 것이오. 서월아, 가자. 말을 마친 그는 박씨 집안 사람들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 엄마를 데리고 곧장 문 밖으로 나섰다. 주원 씨 곁을 지날 때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휴게실을 나오자 바깥 로비의 하객들은 아직 완전히 흩어지지 않은 듯했다. 어렴풋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가 나타나자, 특히 아버지의 냉엄한 얼굴이 사람들 시야에 들어오자 모든 소리가 기이하게 잦아들었다. 수많은 탐색, 놀라움, 경외의 시선만이 남았다. 아버지는 누구의 인사도 받지 않고 곧장 나를 데리고 인파를 뚫고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없이 힘을 주셨다. 집으로 가는 제네시스 G90에 올라타 외부의 모든 것과 차단되자 나는 비로소 모든 위장을 벗어던진 듯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기대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루 사이에 미혼 여성에서 신부로, 그리고 시댁과 완전히 결별한 재벌가의 딸로. 이 신분의 전환은 너무나 격렬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다. 서월아,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아빠,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 생각이 짧았다. 애초에 네가 신분을 숨기는 것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용은 용과 봉황은 봉황과 어울리는 법이다. 어떤 문턱은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험대란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일찍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게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박씨 가문, 특히 최미숙 여사의 인성은 오늘 일이 아니었더라도 앞으로의 자질구레한 결혼 생활 속에서 다른 형태로 반드시 터져 나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급이 맞는다는 것은 때로 재산뿐만 아니라 안목, 그릇, 그리고 교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 박씨 집안은 정말로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다. 최미숙 여사는 밉지만 SJ건설의 무고한 직원들과 주원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는 나를 한번 보셨다. 눈빛이 깊었다. 사업상의 결정은 장난이 아니다. SJ건설은 최근 몇 년간 너무 빠르게 확장해서 기반이 불안정했다.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어. 우리 YT그룹의 투자와 유통망에 의지해서 겨우 표면적인 풍요를 유지해온 거지. 오늘 최미숙 여사의 행패는 그저 그 치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협력 중단은 필연적인 수순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말투에는 사업가로서의 냉혹함과 아버지로서의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이후의 일은 그들 박씨 가문의 진심과 내 딸의 마음에 달려 있겠지. 나는 이해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힘을 실어주시면서 동시에 박씨 가문, 특히 주원 씨의 반응을 지켜보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제재가 아니라 인성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다. 차는 평창동 저택으로 향하는 길을 부드럽게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주원 씨의 마지막 고통스럽고 서먹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우리의 사랑은 현실의 잔혹한 짓밟힘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황당한 결혼식은 마치 거대한 분리선처럼 내 삶을 두 동강 냈다. 전반부는 꿈 같은 환상이었고 후반부는 적나라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 윤서월, 서울 최고 재벌의 외동딸은 아버지의 날개 아래 계속해서 걱정 없는 공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힘으로 이 갑작스러운 혼란을 마주하고 통제해 나갈 것인가? 하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G90은 소리 없이 윤씨 가문 저택의 철제 대문을 통과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조금 전 호텔에서의 팽팽한 긴장감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에는 고요한 호사스러움만이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 정성스럽게 관리된 잔디, 밤의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호수, 그리고 성처럼 웅장한 본체. 모든 것이 조용히 부와 권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의 신혼집이었던 강남의 60평대 아파트는 이제와 생각하니 어설픈 농담 같았다. 어머니가 내 손을 부드럽지만 힘있게 잡으셨다. 서월아, 일단 푹 쉬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내셨지만 그의 눈에는 심사와 기다림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반응을, 내가 이 갑작스러운 폭풍 속에서 마음을 다잡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사의 안내를 받아 내 방으로 돌아갔다. 본체의 한쪽을 통째로 차지하는 독립된 거실, 서재, 드레스룸, 그리고 정원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테라스를 갖춘 이 공간.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오늘 밤은 예전 같은 평온을 주지 못했다. 장미 에센셜 오일을 푼 마사지 욕조에 몸을 담그자 따뜻한 물이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었지만 내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박씨 집안은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 최미숙 여사의 통곡,
박상진 사장의 분노, 친척들의 사후약 방문, 그리고 주원 씨.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신적으로 무너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골치 아픈 아버지를 마주하며 억지로 성장하고 있을까? 나는 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은 깨끗했다. 몇몇 절친들이 보낸 무슨 일이야 라는 폭발적인 메시지 외에는 놀랍도록 조용했다. 박주원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이 침묵은 어떤 비난이나 애원보다도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원래는 더없이 가까웠던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내가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한 충격 때문일까? 아니면 집안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일까? 혹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내가 순진한 척하며 뒤통수를 쳤다는 원망이 섞여 있는 걸까? 나는 플라스틱 자매들의 수다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나의 새 절친은 이미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수민 로펌 변호사, 윤서월, 젠장, 결혼식장에서 재벌가 막장 드라마 라이브로 찍었네. 박주원 엄마 진짜로 50억 달라고 했다고? 너네 아빠 완전 카리스마 폭발. 투자 중단이라니 진짜 멋지다. 다임 패션 바이어. 아, 서월아, 너 진짜 깊이 숨겼구나. 재벌가 영애가 바로 내 곁에 있었다니. 그 웨딩드레스 내가 보기엔 명품 브랜드 개인 소장품 같던데 역시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더라니. 박주원 엄마는 눈이 발바닥에 달렸나? 지우 심리상담사. 서월아, 괜찮아? 마음은 어때? 내가 가서 같이 있어줄까? 이런 갑작스러운 갈등과 신분 노출은 너와 주원 씨 관계에 큰 충격을 줬을 거야. 스스로에게 시간을 줘야 해.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걱정과 가십을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이들이 진짜 친구였다. 내가 누구든 우선 나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나는 짧게 답장했.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상황은 너희가 들은 거랑 거의 비슷해. 자세한 건 좀 진정되면 얘기할게. 다들 고마워 자기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복수였다. 또한 전 세계의 윤태준 회장의 딸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렸다. 하지만 그 이후는 나와 주원 씨의 길은 어떻게 될까? 이 결혼은 계속될 필요가 있을까? 한편 윤 씨 가문 저택의 평온함과 달리 박 씨 가문의 빌라는 절망과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다. 최미숙 여사는 집에 돌아온 후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넋나간 채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과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입으로 끝났어. 다 끝났어라고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중얼거렸다. 박상진 사장은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서성였다. 휴대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다. 모든 전화는 나쁜 소식만 가져왔다. 주거래 은행은 위험 경고를 보내왔고 몇몇 핵심 프로젝트의 협력사들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회사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이미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YT그룹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 연쇄 반응은 파멸적이었다. 울어? 이제 와서 울음이 나와? 박상진 사장은 갑자기 휴대폰을 비싼 카펫에 내던지며 최미숙 여사를 가리키고 소리쳤다. 내가 진작부터 말했잖아. 사람들한테, 특히 서월이한테 잘하라고. 그런데 넌 기어이 하늘에 구멍을 냈어. 50억? 차라리 500억을 달라고 하지 그랬냐? 윤태준 회장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우리 박씨 집안은 거덜난다는 걸 몰랐어? 네, 내가 그 애가 윤태준 딸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최미숙 여사는 목이 쉰 채 울부짖으며 변명했다. 분명히 평범한 집안이라고. 주원이도 그렇게 말했는데. 주원이. 그래, 주원이. 박상진 사장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구석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주원아, 너 서월이랑 사이 좋았잖아. 가서 빌어. 가서 말해. 오늘 일은 전부 내 엄마 혼자 저지른 잘못이라고. 우리 박씨 가문이랑은 회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애한테 아버지께 좀 말씀드려 달라고 해. 어서.
박주원 씨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눈앞에서 거의 미쳐 날뛰는 부모님을 보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하루 사이에 그는 행복한 신랑에서 파산 직전의 가업 상속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도와서는 어머니가 아내에게 가한 모욕과 아내가 숨겨왔던 자신의 집안을 짓밟을 만큼 엄청난 신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다.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서월시, 윤서월 씨가 이제 와서 제 말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박상진 사장은 노호했다. 그 애가 신분을 숨기고 너한테 시집 온 걸 보면 너한테 진심이었다는 거야. 지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 무릎 꿇고 빌어도 좋아. YT그룹이 마음만 돌려준다면? 그래, 주원아. 최미숙 여사도 정신이 든 듯 아들의 발치로 기어가듯 달려들어 그의 바지를 붙잡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서월이한테 가서 말해줘. 용서만 해준다면 앞으로 엄마가 조상님 모시듯 할게. 엄마가 차 시중 들고 하녀 노릇이라도 할게. 제발 부탁이다, 아들아. 어머니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박주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서월이 마지막에 그를 보던 그 평온하고 서먹한 눈빛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심사관의 눈빛이었다. 그때 박주원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발신지는 서울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주원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하고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YT그룹 회장 비서실 수석 비서 안나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윤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귀하 및 SJ건설에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금일 결혼식에서 귀하 측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당사 회장님의 영예인 윤서월 씨의 명예와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YT그룹은 SJ건설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 및 자금 거래를 즉시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률 문서 및 위약금 청구 사안은 추후 그룹 법무팀에서 귀사와 협의할 것입니다.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그것은 마치 마지막 판결처럼 박씨 집안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전화가 끊기고 박주원 씨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누구 전화야? 박상진 사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윤태준 회장 비서랍니다. 박주원 씨는 눈을 감았다. 목소리는 공허했다. 모든 협력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몇 초 후 최미숙 여사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상진 사장도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끝났어. 이번엔 정말 끝났어. 박상진 사장은 중얼거렸다. 박씨 집안 친척들은 이미 엮이기 싫어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사라진 후였다. 텅 빈 저택에는 이 세 식구의 절망과 혼란만이 남았다. 박주원 씨는 쓰러진 어머니와 무너진 아버지를 보며 거대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젊고 유능하며 박씨 가문의 미래를 충분히 짊어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자신과 자기 집안의 노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가소로운 허영심과 속물근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만회해야 할까? 아니, 만회할 여지가 있기는 한 걸까?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열었다. 대화 기록은 어제 그가 보낸 메시지에 멈춰 있었다. 서월 씨, 내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신부가 될 거예요. 기다릴게요. 뒤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이제 와보니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손을 떨며 몇 번이나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는 힘없는 한마디를 보냈다. 서월 씨, 미안해요. 괜찮아요? 메시지는 돌멩이가 바다에 빠지듯
오랫동안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날 밤 박씨가 문 빌라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박주원 씨는 자신 인생의 가장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가문의 기업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내와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마주해야 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내 눈꺼풀 위에서 춤을 췄다. 눈을 뜨자 몇 초간 멍했다. 내가 칭신부지했지만 한 번도 머물지 못한 신혼집이 아닌 평창동 본가의 내 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에는 아침 7시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카카오톡에는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고 대부분은 어젯밤 난리가 났던 친구들 단톡방에서 온 것이었다. 몇 개의 업무 메일 알림도 있었다. 화면을 열자 내 손가락은 상단에 고정된 대화창에서 잠시 멈췄다. 박주원. 마지막 메시지는 그가 새벽 3시 넘어 보낸 것이었다. 서월씨, 미안해요. 괜찮아요. 히스테릭한 질문도 도덕적 방자를 시도하는 애원도 없었다. 그저 건조한 사과와 안부뿐이었다. 그것은 그의 평소 성격과 같았다. 내성적이고 심지어는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천지가 개벽할 변화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가족의 공황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았고 나에 대한 아마도 남은 감정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난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 위선적으로 보일 것이고 내 엄마 너무했어. 너희 집안은 당해도 싸라고 하면 너무 가혹할 것이다. 어떤 말도 이 순간에는 무력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더 복잡한 얽힘을 유발할 수 있었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저택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햇살이 잘 가꿔진 잔디 위에 쏟아졌고 멀리 호수는 반짝였다. 몇몇 정원사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이것은 극도의 질서와 평온이었고 박씨 집안의 현재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식탁 주빈석에 앉아 경제신문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는 꽃꽂이를 하고 계셨다. 나를 보자 두 분의 얼굴에는 적절한 걱정이 드러났다. 잘 잤니, 우리 딸? 어머니는 가위를 내려놓고 다가와 내 이마를 만져주셨다. 네, 괜찮아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하인이 조용히 아침 식사를 내왔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박서방네서 어젯밤에 연락 왔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주원 씨의 메시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흥소리를 내셨다. 말투에서는 희비를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완전히 정신을 놓지는 않았군. 하지만 서월아, 잘 생각해야 한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지만 불구덩이가 되어서도 안 돼. 박씨 집안의 그 난장판, 그리고 그 최미숙이라는 여자. 네가 정말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겠다고 확신하는 거냐? 나는 그릇에 담긴 죽을 저으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내가 밤새 스스로에게 물었던 핵심이기도 했다. 나는 박주원 씨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가? 답은 그렇다였다. 2년간의 교제, 소소한 온정과 교감은 한바탕 소동으로 완전히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그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압박,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미래에 있을지 모를 끝없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빠, 엄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일단 지켜보고 싶어요. 박씨 집안의 태도를, 그리고 주원 씨가 어떻게 하는지를요. 분노 때문에 섣불리 관계를 끝내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약해져서 무작정 진흙탕으로 다시 뛰어들고 싶지도 않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진정한 행동과 변화를 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쳤다. 그는 주관이 뚜렷한 딸을 좋아하셨다. 좋다. 그럼 규칙대로 하자. 오늘이 네가 친정에 오는 날이지. 나는 잠시 흠칫했다. 관습에 따르면 결혼 후 3일째 되는 날은 딸이 친정에 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머니가 말을 이으셨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결혼식이 제대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너희는 부부야. 이 가족 식사는 해야 할 일이지. 다만 장소는 우리 집에서 박 씨 집안 식구들 전부 초대해서 간단히 점심이나 먹자꾸나. 나는 즉시 부모님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이것이 어찌 가족 식사인가. 이것은 분명 홍문옌, 즉 함정이 있는 연회였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이 절대적인 실력 차이 앞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나에게 가까이서 관찰하고 심판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집사에게 초대장을 보내라고 할게요. 아버지는 냅킨을 들어 입을 닦으셨다. 동작은 우아했지만 다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냉혹함이 묻어났다. 점심으로 정해라. 그들이 올 배짱이 있는지, 와서는 또 어떤 성의를 보일지 내가 직접 봐야겠다. 초대장은 오전 9시 위태로운 박씨 집안에 도착했다. 박상진 사장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었다. 금박 초대장을 받았을 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려 거의 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최미숙 여사는 가정의의 응급처치 후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기력이 쇠하고 가족 식사라는 세 글자에 또다시 심장이 철렁했다. 가야 해. 무조건 가야 해. 박상진 사장은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용의 소굴이라도 우리는 가야만 해. 그는 최미숙 여사에게 억지로 가장 단정한 옷을 입히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빛은 불안했지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눈 밑에 핏발이 선 박주원 씨를 억지로 끌고 세 식구는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듯 윤씨 가문 저택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가 저택 대문으로 들어서자 개인 도로를 따라 5분은 좋게 달려서야 본체가 보였다. 길을 따라 펼쳐진 호화롭고 광활한 풍경은 1미터 전진할 때마다 박씨 집안 세 사람의 심장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더했다. 최미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손톱이 주원 씨의 살을 파고들 기세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최고급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감탄할 기력도 없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와 후회만이 남았다. 박상진 사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굴대와 꽉 쥔 주먹이 그의 내면의 경랑을 드러냈다. 오직 박주원 씨만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빛의 충격과 함께 복잡한 망연자실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이 여자의 배후에 어떤 거대한 존재가 버티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느꼈다. 그가 과거에 자랑스러워했던 박씨 집안의 도련님이라는 신분은 이 순간 너무나도 우습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집사가 문 앞에서 공손하게 맞이했다. 태도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서먹한 위엄이 있었다. 그들을 이끌고 10미터가 넘는 천장 높이의 고전 유화가 걸린 로비를 지나 페르시아 카펫이 깔린 긴 복도를 걸어 마침내 그들의 집 거실보다 더 큰 온실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식탁에는 이미 정교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다. 은식기는 반짝였고 크리스털 잔은 찬란한 빛을 반사했다. 우리 부모님은 주빈석에 여유롭게 앉아 계셨고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심플한 연보라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차갑고 고귀한 기품이 흘렀다. 우리를 보자 박상진 사장은 즉시 비굴하다 못해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다가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 회장님, 사모님, 서월 아가씨, 저희 왔습니다. 최미숙 여사는 박상진 사장에게 등 떠밀려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 사모님, 서월아, 내가 어제 귀신에 씌었었나 봐.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사죄할게. 그녀는 말하며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다. 박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오늘은 가족 식사 자리니 우선 앉으시죠. 하인이 적시에 다가와 그들을 자리로 안내했다. 최미숙 여사의 무릎을 꿇다만 어정쩡한 자세는 일어서지도 꿇지도 못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민망함으로 남았다. 결국
박상진 사장에게 억지로 끌려 우리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 박주원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었.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고 내가 본 적 없는 무거움과 탐색의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별다른 감정 없이 평온하게 마주 보았다. 점심 식사는 극도로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요리는 예술품처럼 정교했지만 박씨 집안 세 사람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박상진 사장은 몇 번이나 본론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날씨 이야기나 저택에 새로 들여온 꽃 이야기를 하며 가볍게 화제를 돌리셨다. 이 무심한 태도는 직접적인 꾸짖음보다 더 사람을 괴롭게 했다. 그것은 너희 박씨 집안의 생사는 내 눈에는 꽃 한 송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었다. 마침내 디저트가 나오기 전 박상진 사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긴장한 손을 테이블 위에서 깍지 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윤 회장님, 어제 미숙이가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천번만번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박씨 가문은 최선을 다해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저희 SJ건설의 살기를 열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회사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실직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셨다. 동작은 느리고 우아했다. 그리고 나서야 박상진 사장을 보셨다. 눈빛은 평온했다. 박 사장, 사업상의 일은 사업적으로 처리합시다. SJ건설의 현재 상황은 박 사장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어제 일이 없었더라도 자금 나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 YT그룹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박상진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최미숙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윤 회장님, 제발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를 때리시든 벌하시든 저한테 하세요. 회사는 죄가 없어요. 주원이도 죄가 없어요. 그 애는 서월이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보았다. 서월아, 착한 아이야. 이모가 잘못했어. 주원이를 봐서라도 내 아버지께 좀 말씀드려 주렴. 너희는 앞으로 잘 살아야 하잖아.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박주원 씨도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기대와 고통, 그리고 알아채기 힘든 굴욕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에 든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았다. 그리고 최미숙 여사의 애원하는 눈빛을 마주 보았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함이 있었다. 박 사모님, 우선 저를 윤서월 씨 혹은 윤아가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사이가 아직 서로를 어머니, 딸이라고 부를 만큼 가깝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한마디에 최미숙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시선은 박상진 사장을 거쳐 마침내 박주원 씨에게 닿았다. 둘째, 회사의 운명은 경영자와 시장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애원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제 아버지의 결정은 전문적인 사업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때렸다. 저와 주원 씨의 미래에 관해서는 그것은 그에게 달려있고 또한 제게 달려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적인 구조 요청으로 얽매이는 관계가 아니라요. 나는 박주원 씨를 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주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결혼이 당신 가족 기업의 존망과 맞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순간 온실 레스토랑은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박주원 씨는 나를 보았다. 그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아내인 나를. 그는 내 눈에서 평온함과 이성, 그리고 그가 본 적 없는 강력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힘을 보았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 가족 식사에서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박씨 집안은 어떤 약속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담담한 몇 마디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과 환상마저 박탈당했다. 그리고 나와 박주원 씨 사이에 있던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베일은 완전히 찢겨져 그 아래 차갑고 잔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그 가족 식사는 거의 얼어붙을 듯한 어색함과 절망 속에서 황급히 끝났다. 박씨 집안 세 사람은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차에 올랐을 때 최미숙 여사는 마침내 정신적, 자존심적 이중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잃었다. 박상진 사장은 허둥지둥하며 얼굴이 잿빛이 되어 마치 순식간에 2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박주원 씨는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백미러 속 윤씨 가문 저택의 웅장한 대문이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치 짧고 잔혹한 환상 같았다. 그는 운전대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다. 서월의 마지막 질문은 불에 달군 인두처럼 그의 마음에 찍혀 생각을 마비시키고 둔한 통증만을 남겼다. 우리의 결혼이 당신 가족 기업의 존망과 맞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어떤 답이든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감정을 해부하거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었다. 부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한번 무너진 어머니를 달래거나 혹은 응대한 후 박주원 씨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회사에서는 나쁜 소식만 담은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그는 기계적으로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냉정을 되찾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실은 밀물처럼 밀려와 그를 거의 집어삼킬 지경이었다. 한편 윤씨 가문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박씨 집안 사람들을 보낸 후 아버지는 칭찬의 눈빛으로 나를 한번 보셨다. 잘 처리했다. 서월아.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고 논리 정연했어. 내 딸답구나. 어머니는 다소 걱정스러운 듯 내 손을 잡으셨다. 서월아. 엄마가 보기에 주원이라는 아이 마지막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던데 정말 잘 생각한 거니? 나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엄마, 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쪽의 무한한 타협과 다른 쪽의 도덕적 압박으로 유지되는 관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책임감을 보고 싶어요. 단순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오후에 나는 수민이와 다인이를 만났다. 지우는 상담이 있어 늦게 오기로 했다. 장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수민이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만나자마자 다인이가 나를 꽉 안아주었다. 자기야, 어제 너 진짜 멋졌어. 재벌 영예의 품격이 폭발했어. 수민이는 더 냉정했다. 그녀는 내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변호사의 직업적 본능으로 바로 핵심을 찔렀다. 서월아,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어. 박씨 집안은 거의 도마 위의 생선 신세야. 중요한 건 너와 박주원의 관계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한숨을 쉬고 가족 식사의 경과와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잘했어. 다인이가 즉시 지지했다. 그렇게 내버려둬야 해. 특히 박주원 엄마 같은 사람은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남자는 필요 없어. 수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겨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법률적, 감정적 관점에서 두 가지 준비를 하는 게 좋아. 첫째, 내 혼전 재산을 보호해. 너희 집안 상황상 박씨 집안이 뭘 가져가지는 못하겠지만 절차는 밟아둬야 해.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주원이라는 사람과 그 집안의 실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박주원은 처음에 왜 내 신분을 숨기자고 제안했을까? 정말로 감정이 순수하지 않을까봐? 그리고 최미숙의 너에 대한 적대감은 처음부터 좀 과했어. 단순히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수민이의 말은 나를 일깨웠다. 그렇다. 최미숙의 속물근성과 빈정거림은 평범한 시어머니가 신분 상승한 며느리를 대하는 것 이상이었다. 뭔가 뿌리 깊은 악의가 느껴졌다. 내가 아는 실력 좋은 사설 탐정이 몇 명 있어.
수민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필요하면 박씨 집안, 특히 최미숙의 과거를 조사해 줄게. 때로는 상대의 패를 알아야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미래에, 아니 어쩌면 과거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조사한다는 것은 좀 떳떳하지 않게 들렸다. 하지만 최미숙의 그 얼굴과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던 주원 씨를 생각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민아, 부탁할게. 알고 싶어. 어떤 진실은 추악할지라도 속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수민이의 효율은 놀라웠다. 아니, 돈과 자원의 효율이라고 해야 할까. 48시간도 채 안 되어 두툼한 조사 보고서가 나와 수민이 앞에 놓였다. 다인이와 지우도 함께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먼저 최미숙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꽤 미모가 있었고 눈이 높아 재벌가에 시집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당시 그녀의 가장 큰 목표는 놀랍게도 나의 아버지 윤태준 회장님이었다. 보고서에는 낡고 흐릿한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미숙이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접근하려 사교 모임에 참석했던 모습, 심지어 사람을 통해 아버지께 선물을 보냈다가 거절당한 기록도 있었다. 나중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셨고 두 분은 사랑에 빠졌으며 집안도 비슷해 자연스럽게 결혼하셨다. 최미숙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차선책으로 당시 집안 형편이 괜찮고 사업이 성장 중이던 박상진 사장과 결혼했다. 세상에, 다인이가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최미숙은 너네 아빠를 쫓아다니다 실패해서 그 원한을 너한테 푼 거네? 수민이가 냉소했다. 그뿐만이 아닐 거야. 뒤를 봐. SJ건설이 최근 5년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거의 전적으로 YT그룹의 하청 프로젝트와 투자를 받아서야. 말하자면 윤 씨 집안이 박 씨 집안을 키워준 거지. 이 사실을 아는 최미숙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윤 씨 집안이 예정을 생각해서 실제로는 없었지만 봐준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이건 모욕적인 시혜라고 생각했을까? 특히 윤태준 회장의 귀한 딸인 네가 자기 집안에 시집 오는 걸 보면서 그 뒤틀린 심리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오한을 느꼈다. 그랬구나. 최미숙의 나에 대한 알 수 없는 적대감은 가난한 며느리에 대한 경멸뿐만 아니라 과거에 얻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투, 윤 씨 집안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윤태준의 딸도 결국 내 손아귀에서 살게 되었다는 변태적인 우월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깎아내리고 내 자존심을 짓밟음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봐. 지우가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말투에는 동정심이 묻어났다. 박주원이 내 신분을 숨기자고 제안한 이유에 관한 건데 조사에 따르면 이건 전적으로 그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 최미숙은 박주원에 대한 통제욕이 아주 강했어. 아들이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있고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는 며느리를 원했지. 만약 처음부터 내 진짜 신분을 알았다면 그녀는 아마 극력 반대했을 거야. 박주원은 아마 어머니의 압박과 너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숨기는 걸 선택했을 가능성이 커. 내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다. 그래서 주원 씨가 신분을 숨긴 것 뒤에는 그의 어머니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무고하지 않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박주원의 이복 여동생 박유라에 관한 것이었다. 나보다 2살 어린이 여자는 줄곧 주원 씨의 친한 친구를 짝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대학 시절 나에게 호감을 보인 적이 있다고 했다. 박유라는 이 때문에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최미숙은 그녀 앞에서 내 험담을 적잖이 했다. 두 사람은 반 윤서월 동맹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깨어지자 역겨운 그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미숙은 예원함과 뒤틀린 심리로 나에게 악의를 품었고 박유라는 있지도 않은 질투심으로 불을 지폈으며 박주원은 어머니의 압박 아래 신분을 숨기고 어느 정도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박상진 사장은 알았든 몰랐든 아내의 행동을 방관했다. 내가 시집가려 했던 곳은
내가 생각했던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나에 대한 편견과 함정으로 가득 찬 진흙탕이었다. 서월아, 괜찮아? 지우가 걱정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다. 괜찮아.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창밖의 화려한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냥 너무 비참하고 우스울 뿐이야. 최미숙의 비참함, 박주원의 나약함, 그리고 나 자신의 순진함 때문에. 수민이가 보고서를 덮으며 냉정한 말투로 말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 박씨 집안의 문제는 뿌리가 깊고 최미숙이 핵심 독버섯이야. 박주원의 태도가 관건이지. 서월아,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새 친구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 수민아,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을 되찾았고 심지어 약간의 냉기마저 띠고 있었다. 내 이름으로 SJ건설의 내용 증명 하나 보내줘. 내용은 수민이가 눈썹을 치켜떴다. 사업 협력에 관한 게 아니야.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최미숙이 결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나에 대한 인격 모독,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50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에 관한 거야. 그녀 본인이 지정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요구해줘. 나는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험을 세우고 선을 그어야 했다. 나는 최미숙에게, 박씨 집안 모두에게, 나 윤서월이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부드러운 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줘야 했다. 나의 관용과 침묵이 무한정 짓밟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사업상의 타격은 아버지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인격상의 반격은 반드시 내 스스로 해야만 했다. 동시에 이것은 내가 박주원에게 내는 마지막 시험 문제이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가 법적 소송과 공개적인 망신에 직면했을 때 그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나약하게 움츠러들 것인가? 아니면 나서서 책임을 질 것인가? 혹은 그 뒤틀린 원가정과 선을 그을 용기를 낼 것인가?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다. 박주원이었. 서월씨,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단둘이서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화면에서 잠시 바라보다가 답장했다. 좋아요. 시간과 장소는 당신이 정하세요.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소용돌이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주원 씨와의 만남은 3일 후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에서 잡혔다. 2, 3일 동안 나는 막장가족 드라마에 빠져 있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께 YT그룹에 정식으로 입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비교적 기초적인 직무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아버지는 조금 놀라셨지만 기뻐하시는 눈치였다. 그는 깊은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잘 생각했니? 비즈니스 세계는 집과는 달라. 힘들고 복잡한 사람들과 일도 많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빠, 알아요. 예전에는 그냥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계시니 영원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걱정 없음은 스스로 삶을 통제할 능력을 가졌을 때 온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윤태준 회장의 날개 아래 있는 딸로만 남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일이 필요했다. 박주원 씨와의 감정의 늪에서 잠시 벗어나 일과 성장을 통해 자아 가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아버지는 동의하셨다. 나를 바로 임원급에 앉히지 않고 내 의사를 존중하여 그룹 내 최고위층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내 진짜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명 윤서월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그룹의 핵심 기술 투자 자회사인 비전 캐피탈에 입사하게 해주셨다. 직책은 투자 분석팀 사원이었다. 이곳은 실력과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곳이었다. 내 직속 상사는 투자 부문 총괄 이사로 까다롭고 전문적이기로 유명한 여성 진 이사였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나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주원 씨의 이복 여동생 박유라였다. 박유라는 박씨 집안의 인맥으로 비록 지금은 위태롭지만 쓰러져도 낙타는 말보다 크다는 말처럼 그리고 괜찮은 학력으로 비전 캐피탈에 입사했다. 직책은 역시 분석팀 사원이었다. 그녀는 내 진짜 신분을 아는 것이 분명했고 나를 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질투, 경멸, 그리고 약간의 고소함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이 몰락한 공주님이 인생 체험하러 왔다가 조만간 실력이 탄로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입사 첫날 진 이사는 나와 박유라를 사무실로 불렀다. 두 사람 배경이 어떻든 관심 없어. 비전 캐피탈에 왔으면 실적으로 말해. 앞으로 한 달간 프로젝트 팀을 따라 링크 테크놀로지의 실사와 투자 가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한 달 뒤 각자 독립적으로 완성한 결과물을 보겠어. 잘하면 남고 못하면 나가. 링크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전문으로 하는 신생 기업이었다. 기술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모호하고 재무 데이터도 좋지 않았다. 까다로운 안건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진 이사가 우리에게 주는 기선 제압이었다. 박유라는 즉시 강한 의욕을 보이며 자신이 AI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만 했다. 이후의 나날들, 나는 거의 자료 더미에 파묻혀 살았다. 낮에는 프로젝트 팀과 회의를 하고 기업을 방문했으며 밤에는 회사 데이터베이스와 산업 보고서를 파고들었다. 종종 밤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했기에 기술 분야에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었지만 투자 분석에 깊이로 들어가니 엄청난 양의 지식을 보충해야 했다. 나는 외부의 소란을 차단했다. 박유라가 가끔 던지는 비꼬는 듯한 관심, 서월씨, 되게 열심히 하네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자들은 뭐, 같은 말들. 그리고 박주원 씨와의 만남도 잠시 잊었다. 나는 심지어 저택의 기사님도 마다하고 매일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며 아침 출근길 교통체증 속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현실에 발디딘 듯한 바쁨을 느꼈다. 수민이가 보낸 내용 증명은 예상대로 박씨 집안에 새로운 지진을 일으켰다. 최미숙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죽겠다고 협박했고 공개 사과를 완강히 거부했다. 박상진은 회사의 파산 위기를 수습하고 히스테릭한 아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박주원은 이번 일로 처음으로 어머니와 격렬하게 다퉜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최미숙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이런 소식들은 다인이를 통해 간간히 들었다. 나는 먼저 묻지 않고 그저 내 앞에 컴퓨터 화면, 복잡한 재무 모델과 산업 데이터에 집중했다. 그동안 박주원 씨는 내게 몇 번 문자를 보냈다. 내 근황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저 바빠, 잘 지내라고 간단히 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만남에 대해서는 그 역시 집안의 혼란과 내면의 갈등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 편이 나았다.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일에 몰두한 지 2주째 되던 날 나는 링크 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 특허를 분석하다가 간과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그들의 특정 기반 알고리즘은 응용 분야가 불분명했지만 그 논리 구조는 현재 뜨거운 분야인 지능형 의료 영상 진단 분야로 이전 적용이 가능해 보였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었다. 이 발견에 나는 흥분했다. 나는 소문내지 않고 퇴근 시간을 이용해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AI와 의학 융합 분야의 전문가 몇 명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했다. 동시에 나는 이 잠재적 응용 가능성을 중요한 옵션 가치로 포함시켜 가치 평가 모델을 다시 구축했다. 나의 이런 노력은 박유라의 눈에는 그저 허둥대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몇 번이나 팀 토론에서 내 모델의 결점을 의도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려 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기록하고 돌아가 수정할 뿐 그녀와 논쟁하지 않았다. 내 침묵은 그녀의 눈에 아마도 비겁함으로 비쳤을 것이다.
보고서 마감 3일 전, 프로젝트 팀은 중간 평가 회의를 열었다. 박유라는 매우 화려한 PPT를 준비하여 업계의 일반적인 관점을 대거 인용하며 유창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 결론은 보수적이었고 신중한 투자를 권고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내 PPT는 훨씬 간결했다. 하지만 나는 링크 테크놀로지, 알고리즘의 지능형 의료 분야에서의 잠재적 이전 응용 가치라는 나의 핵심 발견을 바로 던졌다. 나는 전문가들과의 소통 요점, 이름은 가렸다과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새로운 가치 평가 모델을 보여주었다. 비록 데이터 뒷받침은 추가 검증이 필요했지만 논리는 명확했고 시각은 독특했다. 이것은 이 골칫거리 프로젝트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 베테랑 투자 매니저들이 서로 속삭이며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다. 진 이사는 줄곧 무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내가 발표를 마치자 입을 열었다. 질문은 하나같이 날카로웠고 내 모델의 가정, 위험성, 검증의 어려움을 정확히 짚었다. 나는 미리 준비했기에 하나하나 답변했다. 비록 일부는 미숙했지만 생각은 명확했고 태도는 당당했다. 흥미롭군. 진 이사가 마지막에 한 말은 이 세 마디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높은 평가라는 것을 알았다. 박유라는 옆에 앉아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꽃병으로 여겼던 내가 정말로 통찰력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탕비실에서 박유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비꼬았다. 윤서월 씨, 생각보다 재주가 좋네요. 하지만 투자는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 전문가 의견이라는 거 혹시 바람잡이 아니에요? 나는 물을 다 받고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평온하게 말했다. 박유라 씨, 일은 능력과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보고서에 의문이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토론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바람잡이라니.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말을 마친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곧장 탕비실을 나섰다. 그 순간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함을 느꼈다. 이 짜릿함은 가문의 권세에서 온 것도 돈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노력과 생각으로 얻어낸 인정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링크 테크놀로지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투자 심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였고 박주원 씨와의 감정은 더욱 앞날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증명했다. 윤태준 회장의 딸이라는 후광을 벗고도 나 윤서월은 여전히 내 능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은 박주원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직장에서의 첫 시련을 겪고 나니 갑자기 그를 마주하는 것이 조금은 더 평온하고 힘이 생긴 것 같았다. 박주원 씨와 만나기 전날 밤 나는 수민이에게서 긴급 메시지를 받았다. 서월아, 최미숙이 막다른 길에 몰려서 미친 짓을 하려 해. 조3이라는 건달 두목한테 연락해서 너한테 해코지하려 해. 메시지 뒤에는 몇 개의 흐릿한 녹음 파일과 대화 내용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다. 녹음 파일 속 최미숙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악독했다. 그래, 윤서월 말이야. 어떻게든 몰카를 찍든지 사고를 내든지 해서 명예를 실추시켜. 성공하면 50만 원. 아니, 5억 줄게. 걱정 마. 지금 계집이랑 사이 안 좋아서 혼자 오피스텔에 사니까 보호해줄 사람 없어. 나 최미숙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해. 대화 내용에는 그 조3이라는 자가 부하들을 동원하며 내 오피스텔 주소와 내 평소 퇴근 경로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가 이내 더 거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최미숙이 이토록 악독하고 미쳐버렸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업적으로 막히고 인격적으로 나를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이런 저급한 수단을 쓰려 하다니
나는 즉시 이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다. 아버지는 크게 노하셨지만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단이 앞섰다. 죽을 자리를 찾는군. 서월아, 걱정 마라. 이 일은 아빠가 처리할 테니 너는 내일 평소처럼 출근하고 주원이와의 만남도 예정대로 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의 수단은 내 상상보다 훨씬 빠르고 가혹했다. 그는 직접 관련 부서에 연락했고 그 조삼과 그의 부하 몇 명은 실행에 옮기기 전날 밤 여러 혐의로 신속하게 체포되었다. 동시에 아버지는 안나비서를 통해 YT그룹의 이름으로 최미숙이 사람을 사서 상해를 입히려 한 증거를 수민이의 정보 출처를 숨기기 위해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박상진 사장의 사무실로 직접 보냈다. 첨부된 차가운 내용 증명에는 최미숙이 범죄교사 혐의가 있으며 형사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아버지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서월아, 봤지? 어떤 사람들에게 관용은 방종일 뿐이다. 이제 너는 아직도 박주원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침묵했다.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진 것 같았다. 최미숙의 행동은 이미 선을 완전히 넘었다. 이것은 고부 갈등이 아니라 범죄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그 집안의 뒤틀린 토양에서 비롯되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나갔다. 그곳은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였다. 구석진 자리는 녹색 식물로 가려져 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분위기는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이 평온함 아래 것엔 압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았다. 박주원 씨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많이 말랐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깊은 피로와 불안만이 남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즉시 일어섰다. 눈빛에는 그리움, 죄책감, 고통, 그리고 알아채기 힘든 두려움 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월 씨,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 평온함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월 씨,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제 예전의 나약함에 대해서도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받은 상처를 메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회사 상황은 최악이에요. 은행은 빚독촉을 하고 협력업체들은 소송을 걸었어요.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으셨고 엄마는 정신이 거의 붕괴되셨어요. 매일 헛소리만 하세요. 그는 집안의 비참한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말투에는 무력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그로 인해 한 가닥 연민이라도 느끼길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가 말을 마친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다. 주원 씨, 저를 만나자고 한 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가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나를 보며 내 눈에서 예전의 온정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본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한 호수뿐이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월 씨, 우리 엄마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알아요. 심지어 그런 미친 짓까지 하려 했죠.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증거를 받고 거의 기절하실 뻔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빌게요. 하지만 서월 씨, 제발 우리 예전의 정을 봐서라도,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봐서라도 우리 박씨 집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당신 아버지께 좀 말씀드려 주세요. 은행이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주게, 우리에게 숨 쉴 틈만이라도 좀 주게 해주세요. 또다시 부탁.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통해 윤씨 집안의 용서와
자원을 얻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남은 망설임과 기대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는 나를 사랑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시종일관 원가정에 대한 의존과 얽매임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에게는 족쇄를 끊고 홀로 모든 것을 마주할 용기를 주지 못했다. 나는 커피를 가볍게 저으며 여전히 평온하지만 마치 선고와 같은 단호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주원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네요. 문제의 핵심은 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당신들 박씨 집안 스스로, 특히 당신 어머니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그 결과를 책임질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어머니가 사람을 사서 저를 망가뜨리려 했어요. 이게 사과와 부탁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이건 범죄예요. 박주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월씨, 범죄인 거 알아요. 엄마 자수하게 할게요. 제가 직접 신고할게요. 당신이 용서만 해준다면, 저를 도와만 준다면, 나는 가볍게 손을 빼며 그의 말을 끊었다. 주원 씨, 저는 당신 아내지, 당신 집안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은 더더욱 거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돼요. 만약 오늘 저를 만나자고 한 게 아버지께 부탁해달라는 것뿐이라면 우리 사이엔 정말 더 할 얘기가 없네요.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다. 내용 증명은 당신 어머니 개인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건 그분이 치러야 할 대가예요. SJ건설에 관해서는 그건 비즈니스의 규칙이에요. 제가 관여할 권리도 의사도 없어요. 잘 지내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혹한 쾌감이 묻어났다. 서월아, 박상진 사장이 방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카페 문 앞 햇살 아래 섰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는 최미숙 여사의 개인적인 심각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가문과 기업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며 가족회의를 거쳐 오늘부로 최미숙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그녀를 SJ건설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동시에 박씨 가문은 최미숙의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나는 살짝 눈을 찌푸렸다. 최미숙은 마침내 그녀 평생의 허영심, 빈정거림, 악독함에 대해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와 박주원 사이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인연의 끈은 그의 아버지의 이 단호하다 못해 냉혹한 절단과 그의 오늘 행동으로 인해 완전히 끊어진 듯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빠.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고 거리를 오가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깊이 생각해 봐야 했다. 박상진 사장이 일방적으로 최미숙과의 이혼을 발표하고 그녀를 가문에서 내쫓았다는 기자회견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서울 상류층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온갖 추측과 조롱, 그리고 소위 내부 정보라는 것들이 난무했다. 박씨 가문은 완전히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 최미숙의 최후는 불보듯 뻔했. 박 사모님이라는 후광과 경제적 기반을 잃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되자 그녀는 순식간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소문에 의하면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요양원에 입원했고 예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소식들은 대부분 다인이의 생생한 전언과 수민이의 냉정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는 별다른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묵직한 비애감만이 느껴졌다. 한바탕 소동이 결국 이토록 처참하게 막을 내렸고 진정한 승자는 없었다. 내 삶의 중심은 완전히 일로 옮겨졌다. 링크 테크놀로지 프로젝트 보고서는 진 이사의 인정을 받았다. 비록 최종적으로 투자심의회에서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지만
나의 분석과 독특한 시각은 몇몇 고위 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더 전망 있는 신에너지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받아 핵심 분석 업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 바쁘고 충실한 업무는 나에게 점차 내면의 질서와 힘을 되찾게 해주었다. 박주원 씨는 카페에서의 그 어색한 만남 이후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가문의 붕괴를 수습하고 어머니의 구속비록 증거와 정황상 증형은 아니겠지만 절차만으로도 명예는 실추될 터였다고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거대한 충격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편이 나았다. 시간과 거리는 감정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자 사람을 성장시키는 촉매제였다. 그러던 한 달여 후 어느 금요일 저녁 내가 야근을 마치고 마지막 프로젝트 계획서를 수정하고 회사를 나서려 할 때 비전 캐피탈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을 보았다. 박주원 씨였다. 그는 다소 낡아 보이는 평범한 세단 옆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예전의 화려한 스포츠카가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있었다. 훨씬 야위었지만 눈빛은 한 달 전의 불안과 절망이 아닌 피곤함 속에서도 명료하고 차분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몸을 바로 세웠다. 바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몇 대의 차를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보았다. 주차장은 조명이 어두웠고 공기 중에는 기름과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결국 그가 먼저 다가왔다. 내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서월 씨,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간 쉬었지만 안정적이었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의 첫 마디는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우리 엄마나 박씨 집안을 변호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숨기거나 애원하는 기색 없이 솔직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냥 당신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제 결정을 알려주려고요. 나는 조용히 그를 보며 말을 끊지 않았다. SJ건설은 파산 신청했어요. 그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말하듯 평온한 말투로 말했다. 아버지의 결정이었고 제 제안이기도 했어요. 그 회사는 이미 속부터 썩어 있었어요. YT그룹의 수혈로 겨우 버티고 있었으니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억지로 버티는 건 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나는 약간 감동했다. 가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직접 끝내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어머니에 관해서는 그건 그분이 받아야 할 죗값이에요. 그의 눈에 한 줄기 고통이 스쳤지만 이내 단호함으로 바뀌었다. 면회 다녀왔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더군요. 어쩌면 그게 그분에게는 해방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을 변호하지 않을 거예요.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아야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서월 씨, 미안해요.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요. 제 예전의 나약함, 어리석음,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입으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보호조차 해주지 못했어요. 엄마가 만들어낸 허황된 번영 속에서 살면서 YT그룹이 주는 혜택은 누리면서 그녀가 당신을 상처 주는 것은 방관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감정으로 당신을 묶어 박씨 집안을 구하려 했죠.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그의 사과는 눈물도 무릎 꿇음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진술이었지만 어떤 격렬한 참회보다도 힘이 있었다. 지난 한 달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집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아버지가 파산 후속 처리를 하는 걸 돕고 어머니를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는 뒤에 있는 낡은 차를 가리켰다. 스타트업 기술 회사에서 시장 개척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아주 보람 있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그 자신만의 빛을 마음속이 복잡했다. 한때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가문에 의존하던 그 박 도련님은 정말로 폐허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서월씨,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당신의 용서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맑고 솔직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깨어났다는 걸요. 저도 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 거라는 걸요.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이 동작에는 성숙한 절제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우리 사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요. 제가 준 상처는 몇 마디 사과와 변화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에게 바로 어떤 대답을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저 당신을 실망시켰던 박주원은 이제 사라지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앞으로의 길은 저 혼자 걸어갈게요. 그는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마치 내 모습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서월씨,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진심으로요. 말을 마치고 그는 오랜만에 약간의 후련함과 축복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매달리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저 솔직하게 털어놓고 단호하게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자동차 후미등이 출구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만감이 교차했다. 마음의 아픔, 감회, 약간의 후련함, 그리고 불확실함. 그는 변했다. 이 변화는 진실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은 후의 탈바꿈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구명줄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그에 대한 내 감정은 이 연이은 폭풍우를 겪은 후 얼마나 남아있을까? 완전히 꺼진 잿더미일까? 아니면 잿더미 아래 재평가를 기다리는 불씨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답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이든 감정이든 나에게는 기다리고 관찰하고 내 마음의 가장 진실한 소리에 귀 기울일 충분한 자신감과 인내가 생겼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차장 밖 이미 화려한 불빛이 켜진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길게 숨을 내쉬었다. 우선은 눈앞의 길에 집중하자.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자. 박주원 씨의 출연과 그 말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나는 그 복잡한 감정을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했지만 그 안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비전 캐피탈에서의 내 업무는 점차 궤도에 올랐다. 독립적으로 담당한 프로젝트는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고 진이사는 나를 보는 눈빛에서 심사의 기운을 거두고 진정한 인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존중받는 이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 느낌은 단순히 명품을 소비하며 얻는 짧은 쾌락보다 훨씬 충실하고 지속적이었다. 박씨 집안의 파산 소식은 공식적으로 신문에 실리며 수개월간 지속된 이 소동의 사업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최미숙은 명백한 상해교사 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완전히 명예를 잃었다. 소문에 의하면 나중에 친척들이 사는 외딴 소도시로 갔고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박상진 사장은 모든 채무를 처리한 후 남은 자산을 팔아 이 상처뿐인 도시 서울을 떠났다고 한다. 남쪽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노후를 보낸다고 들었다. 박주원 씨는 그가 말한 대로 착실하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다인이가 어느 업계 교류회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고 했다. 그는 약간 검고 야위었지만 정신은 좋아 보였다고 했다. 사람들과 업무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고 몸에 배어있던 도련님 특유의 가벼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묵직함이 채우고 있었다고. 그는 다인이를 통해 내 소식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마치 선택권을 완전히 내게 맡긴 것 같았다.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 또다시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나와 박주원 씨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사업과 성장에 집중했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내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 나와 주원 씨의 일을 묻지 않으셨다. 다만 가끔 의미심장하게 우리 딸 다 컸구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오피스텔에서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 책장을 들여놓을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한 수납 상자 바닥에서 나는 우연히 벨벳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결혼 반지, 결혼식 날의 혼란과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것들은 이곳에 잊힌 채로 있었다. 나는 남자 반지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촉감은 그 짧고도 길었던 혼인 관계를 상기시켰다.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 부부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조금 의아했다. 이 시간에 누가 나를 찾아올까?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박주원 씨였다. 그의 손에는 꽃도 어떤 선물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표정은 조금 긴장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던진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서월 씨, 그는 나를 보자 눈빛이 밝아졌다가 이내 애써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다. 미안해요. 연락도 없이 와서 마침 근처에서 고객을 만나고 당신이 이 건물에 사는 게 생각나서요. 그의 설명은 조금 어색했고 귓가가 살짝 붉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길을 비켜주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오피스텔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따뜻했으며 내 삶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는 들어와서 조금 어색해하며 거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열려있는 벨벳 상자와 그 안에 2반지에 닿았다. 그의 몸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살짝 굳었다. 앉아요.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고마워요. 그는 물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그저 손에 쥔 채 마치 용기를 얻으려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월 씨, 오늘 온 건 당신에게 매달리거나 재결합을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왔어요. 그는 물컵을 내려놓고 낡은 서류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 이혼 합의서예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지함이 있었다.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직접 작성했어요. 안에는 제가 부부 공동재산 분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혼인 기간은 짧았고 공동재산도 없으니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갈게요. 나는 멍해졌다. 그가 먼저 이걸 꺼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오늘 혹시나 관계를 되돌리려 하거나 근황을 알리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결코 먼저 이혼을 제안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주원 씨, 당신,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눈빛은 진심이었고 심지어 애원하는 듯했다. 서월 씨,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보상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제안하는 건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대사를 읊는 것 같았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사랑은 묶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당신을 혼인 관계 안에 묶어두는 것이 소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당신에게 불공평했고 저 자신에게도 무례한 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당신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서월 씨. 당신에게 어울리는, 당신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자격이요. 저처럼 온몸의 상처와 복잡한 과거를 짊어진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의 시작은 너무 많은 거짓말과 계산으로 얼룩졌고 우리의 결혼은 한바탕 소동으로 시작됐어요.
이건 당신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는 그 합의서를 가리켰다.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아무런 부담 없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과거의 족쇄를 완전히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도 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박주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내 눈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서월 씨,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마치고 그는 마치 온 힘을 다 쓴 듯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그리고 조용히 내 반응을 기다렸다. 오피스텔은 고요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의 얼굴에 얼룩덜룩한 빛을 드리웠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보았다. 내가 깊이 사랑했고 또한 깊이 실망했던 이 남자. 그는 더 이상 일이 터지면 허둥대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마주하는 법을, 책임지는 법을, 심지어는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 합의서를 보지 않고 그를 보며 질문 하나를 던졌다. 그럼 당신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는 내가 이 질문을 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흠칫했다가 이내 진심 어린 약간의 희망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계속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거예요. 힘들지만 도전적이고 배우는 것도 많아요. 회사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는데 괜찮아요. 시간 날 때는 프로그래밍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을 더 알고 싶어서요. 하루하루가 충실해요.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계획과 평온한 수용만이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갑자기 느슨해졌다. 나는 그 이혼 합의서를 들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을 서명란에 그가 이미 서명한 힘있는 필체의 이름이 보였다. 박주원. 나는 펜을 들어 갑 서명란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는 펜을 내려놓고 합의서를 닫아 그에게 다시 밀어주었다. 박주원의 눈에 거대한 실망과 체념이 스쳤다. 그는 억지로 이해한다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서월 씨. 당신의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게요. 제 말은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놀란 눈빛을 마주보며 내 입가에는 옅지만 더없이 진실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합의서는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는 완전히 멍해져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박주원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호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듯 끝내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순간의 충동이나 동정심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나는 그를 폐허 위에서 열심히 다시 일어서려는 이 남자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진정으로 일어서서 당신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제 마음을 확인하고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남은 습관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인지 분별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층의 분주한 차량과 인파를 보았다. 법적인 부부관계는 종이 한 장일 뿐이에요. 진정한 결혼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미래에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여전히 서로를 선택하고 싶다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좋은 친구로 남을지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나는 돌아섰다. 햇살이 내 뒤에서 따뜻한 후광을 그렸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데 집중해요. 당신의 사업, 나의 일, 우리 사이는 순리에 맡기자고요. 박주원은 나를 보며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눈에는 물기가 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함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빛이었다. 그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더없이 단호했다. 네, 서월 씨, 당신 말대로 할게요. 노력할게요. 반드시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합의서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서류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나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마치 이 순간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했다. 서월 씨 고마워요. 저에게 시간을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넘쳤다. 문을 닫고 나는 거실로 돌아와 그 남자 반지를 집어들었다. 손끝에서 굴리자 차가웠던 금속에 약간의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행복은 혼수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었다. 재벌가의 딸인지와도 상관없었다. 심지어 혼인 관계에 있는지와도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곁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나의 자신감은 나의 강력한 가정에서 나왔고, 더 나아가 이 비바람을 겪은 후 더욱 뚜렷해지고 독립적이며 강해진 나 자신에게서 나왔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다. 하지만 나는 안다. 혼자 걷든 미래의 누군가와 함께 걷든 나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 자신의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